1. 성모 마리아. 우크라이나에서 소비에트 사고방식 초월하기.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부활절 웨비나 우크라이나의 잠재력을 펼치기. 나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입니다. 나는 이 컨퍼런스를 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전에 끝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을 수 있겠지요. 글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의식 상태를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 사람들이 의식 상태를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러시아의 일부 지도자들과 많은 러시아 국민이 전쟁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변화를 요구하며 전쟁 종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푸틴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 그가 침략과 전쟁을 중단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러시아 사람들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 대다수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결정하는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러시아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인 정권 아래 살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들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요구. 이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낡은 사고방식을 놓아버릴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집단 의식은 러시아의 지배에 저항하려는 측면에서 단결과 응집력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이 전쟁이 부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집단 의식 안에 있는 분열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여전히 러시아와 너무 가깝게 느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우크라이나를 서구와 같은 현대 민주 국가로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서구와 같은 민주 국가로 만들고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의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 집단 의식과 많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입되었던 사고방식, 신념, 세계관을 실제로 깊이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겪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발트해 국가들도 이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했듯이 동유럽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공산주의 또는 소련 시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한 나라를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 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는가? 글쎄요. 그 국가는 적어도 그 나라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특정한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너무 분열되고 흩어져서 뚜렷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일치성과 통일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통성까지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무엇이 한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무엇이 그 나라를 진보, 혁신, 변화로 이끄는가? 그것은 바로 개인의 창의성입니다. 세계 역사와 여러 나라들, 제국들, 사회들을 살펴보면 이 둘 사이에 항상 이러한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획일성과 소비에트 사고방식, 지구가 하향나선에 있었을 때에 관한 우리 가르침을 보면 지구를 하향나선으로 몰아넣은 원인은 사회의 획일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기준과 규범을 따르도록 길러졌는데 이는 사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이러한 획일성으로 자라지 않으면 사회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실제로는 창의성이 부족하고 변화를 향한 의지가 없어서 사회가 생존의 위협을 받았지만 지도자들은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사람들을 프로그램하고 어릴 때부터 선전을 통해 사람들을 세뇌하고 다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조리 억압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차이가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공산주의 체제에 내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러시아인의 사고방식에도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 동안 소비에트 연방은 물론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속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사고방식이 분명하게 주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실제로 선전을 믿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단지 선전일 뿐이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개인적 인식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소련과 그 지역들에서 그 선전에 대한 믿음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1위는 당연히 러시아 본토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랄산맥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2위는 벨라루스, 그리고 3위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홀로도모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를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러시아 출신, 러시아 혈통, 러시아 민족의 특별함에 대한 특정한 선전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공통의 집단 의식에, 공통 세계관에, 즉, 이 국가에서 개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따라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발트해 연안의 나라들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전에 굴복하지 않았고 선전을 믿지 않았으며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자유를 갈망했으며 기회가 오자마자 즉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민주적 사고방식으로의 전환, 우크라이나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런 선전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와의 친밀함이나 러시아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리가 말했던 핵심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서구와 같은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영향권에 남을 것인가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남기를 원한다면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해온 모든 것이 전혀 소용없는 일이 되겠지요. 내가 지금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것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해왔고 저항을 지지하며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소비에트 시대의 사고방식이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닫는 전환을 한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사고방식은 국가가 우선이고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은 개인이 최고의 가치이며 국가는 개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즘을 한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 아닙니다. 개인은 당연히 전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체에 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는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는 국가가 개인성을 억압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더 어렵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전환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명확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그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적 이상에 기반한 민주국가로서 그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집단 의식 속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굳이 서구적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이 가치를 먼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긴장.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형태의 정부 사이의 긴장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하려 하지 않는 비민주적 국가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전복시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흘러오던 두 강이 갑자기 합류하는 경우에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진흙이 많아 진한 갈색을 띤 강과 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두 강이 만날 때 물과 물이 부딪히는 긴장이 일어나고 그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구역이 생겨날 것입니다. 맑은 물은 더 탁해지고 갈색 물은 더 맑아지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우세해질 만큼 충분히 섞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세계를 놓고 볼 때도 반민주주의의 세력과 민주주의가 부딪히는 이러한 접촉면, 마주치는 지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백히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차점으로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과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는 반민주적인 러시아와 민주적인 유럽 사이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전환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환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 문제를 숙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시여, 우리는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앉아서 철학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전쟁 전과 거의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숙고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쟁에만 집중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목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전쟁에 집중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된 국가로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지키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집단 의식 속으로 던져봅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이것은 곧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변화,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해두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군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지도자 중 상당수가 소비에트 시절이든 러시아 때든 러시아에 의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러시아 군사 교리가 그들에게 주입한 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 병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든 상관없이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인해 전술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의 인구가 우크라이나의 인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군대 중 상당수가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환을 시작했지만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군대 내에서 개인의 주도성이 더 많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최고위급 지휘부까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휘부가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큰 약점 중 하나는 하위 계급에 있는 이들이 현장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휘관들은 정보의 거품 속에 갇혀 전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푸틴조차 전쟁의 사상자 수나 전쟁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만큼 충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철학적인 이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변화는 사실 매우 실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전환이 이루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향식 관리 체계. 이러한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군대를 예로 들어 다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군대를 넘어 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어땠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위 당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정보의 거품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5개년 계획을 설정하면 하위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5개년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5개년 계획 중에는 예를 들어 농업 생산량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것은 날씨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종종 5개년 계획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향식 정보 흐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위층에게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을까요? 보다시피 이것은 하위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위층으로부터 숨으려는 사고방식입니다. 고위층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 손에 흙을 묻혀가며 현실을 직접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사람들은 우리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기를 바라는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이미 극복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을 보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기꺼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공장에 기꺼이 들어가서 개별 근로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로자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상황을 개선하면 실제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를 더 잘 대우하면 우리는 생산성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전반의 모든 수준에서 이러한 접근을 할 때 생활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또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독점 재벌들이라고 부르든 다른 무엇이라고 부르든 소수 엘리트가 그들 외의 사람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의 현실에서 개인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대신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경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소수의 엘리트가 엄청나게 부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회가 실제로 가장 잘 작동하는 모델일까요? 글쎄요. 그것이 최고의 모델이었다면 러시아의 차르 제국이 왜 무너졌을까요? 유럽의 봉건 사회는 왜 무너졌을까요? 그 밖에 다른 많은 엘리트주의 사회가 왜 붕괴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정보의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며 따라서 그들은 제대로 된 리더십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상황이 변할 때 그것에 맞추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적응력과 팔자 형상의 정보 흐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역사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적자 생존을 가장 강하거나 가장 공격적인 자의 생존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자 생존이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의 생존입니다. 즉,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에 붓다가 말했던 상호 의존적 기원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관찰을 통해 숱하게 증명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이 성공하고 생존하고 번영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공룡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비에트 연방 시대의 사고방식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변화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응 능력보다는
획일성, 안정성, 그리고 동일성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적응 능력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들판에서 밭을 갈고 공장에서 일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개개인이 바로 그 원동력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상부로 흐르는 피드백 루프가 없다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리석고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민주주의와 독재를 말하기보다는 사회를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적응력 있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아래로의 흐름이 아니라 정보가 위로 흐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 흐름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단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흐름은 필요하고, 지도자들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보의 팔자 형상의 흐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팔자 형상의 정보 흐름이 있는 사회가 있고 그 흐름이 차단된 사회도 있습니다. 정보의 흐름이 없는 사회에서는 리더들이 아래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이 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깊은 수준에서 책임 회피 욕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푸틴과 그의 선전기계는 푸틴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죠? 푸틴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푸틴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푸틴입니다.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에게 점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푸틴이죠. 전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푸틴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러시아에서는 푸틴에게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면 위로 올라오는 정보 흐름이 없고 일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꼭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 지도자는 유연성을 잃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지도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는 오직 그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가며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그 힘이 다할 때까지, 즉 고난의 학교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전환에 대한 저항. 우리는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살아남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멀어져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방금 설명한 러시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유연해져야 하고 정보 흐름에 있어서 훨씬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팔자 형상의 흐름을 확립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도 저항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요. 올리가르히라 부르든 다른 식으로 부르든 거대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뇌물을 받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특권적인 지위를 누려온 정부 관계자들도 있고 선출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변화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이 넘는 동안 전쟁 이전의 상태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고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근본적인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변화를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 우크라이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나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
편안함을 유지할 방법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발목 잡고 있으며 사실 전쟁의 종식을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집단 의식이 전환의 임계선을 넘어 러시아를 비추는 카르마 거울로서 더욱 강력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카르마 거울. 이것은 새로운 개념일 수 있지만 예수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체포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언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지금 내가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멈추고 러시아가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면 그 사람의 의식이 상대방의 공격을 반사하는 카르마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그 수준의 의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사실상 교착 상태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지 못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의식을 전환한다면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러시아 경제, 교착 상태에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물론 러시아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러시아 경제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붕괴의 임계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멈춰야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장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의 붕괴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경제 붕괴가 교착 상태를 깨뜨릴 가능성이 더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이미 지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붕괴가 명확하다고 할 만큼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미 붕괴 상태에 들어섰으며 최소한 러시아 경제의 특정 영역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지도자들이나 러시아 사람들 또는 국제적으로 그것이 전반적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정보 흐름의 부재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그 붕괴가 점점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중단하고 경제를 회복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무너져 강제로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까요? 끈기 있게 버티고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저항하며 이 전쟁의 방정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저항을 계속하면서 방정식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질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이 겪어온 일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신성한 연민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같은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집단 의식은 러시아의 집단 의식보다 변화에 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가 무너질 때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어떤 상황이든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변동성이 커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불쾌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상황이 무너질 수 있고 미국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 전개되도록 두세요.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새해에 다음 12년 주기를 위한 빛이 내려옴에 따라 균형을 잃은 사람들은 불균형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나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각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분간 그 불균형이 점차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나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하며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상승 마스터 학생들의 영향력. 이번 담화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다른 구소련 또는 동유럽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의 영적인 사람들, 특히 상승 마스터 학생들의 요청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함께 모여 이 디크리들과 기원문들을 바쳤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이 디크리들과 기원문들을 바치지만 겉보기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영적인 균형을 유지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의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 국민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최대한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관련된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른 주제에 집중하라고 안내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요청과 집중 기원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요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구를 위한 신성한 어머니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요청은 우리에게 감정층, 멘탈층, 그리고 정체성층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 많은 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물질층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요청은 우리에게 감정층, 멘탈층, 그리고 정체성층에 개입하여 여러분이 심판을 요청하는 존재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또한 물리적인 육화를 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존재들에게 덜 점령당하게 되어 물질층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나는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신성한 어머니의 불꽃 안에 여러분을 봉인합니다. 2. 폴셔, 민주국가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